안녕하십니까, 김종훈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항산화의 도움에 대한 기능성 관련 이야기입니다. 할 내용은 이제 항산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항산화 활성 관련해서는 많이들 들어보셨겠고, 많이들 입자가 되고 항산화 활성 효과가 높은 걸 먹으면 만병통치약이 되는 것처럼 해서 많이들 회자가 됐었는데요. 한 10년, 15년 지나면서 과연 항산화 활성을 먹는 게 과연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 이런 것도 디베이트가 될 정도로 조금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요. 그 이야기는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항산화 활성 관련해서 대표적인 건강기능식품이라고 나와 있는 것들이 주로 이제 항산화 활성이 있음, 요게 요 타이틀을 달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보면 크로렐라라든지 스피루리나라든지 바이타민 C, 바이타민 E, 스퀄렌, 여기도 봐도 복분자, 코엔자임 Q10, 토마토, 포도, 이거 프랑스 해안송 껍질 추출물, 이건 파이크로제놀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좀 유명하게 건강기능식품이라고 인식이 될 만한 것들은 항산화 활성에 효능을 띠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좀 실험하기도 편하고, 예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0년대 초반에 좀 올해 처음 연구를 할 때 다 항산화 활성이 높은 걸 연구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항산화 활성에 띠는 여러 가지 소재들이 연구가 많이 되었고, 그 연구가 많이 된 것 때문에 또 이런 제품들도 많이들 나올 수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약간 항산화 활성 관련해서 좀 설명되어 있는 영상을 하나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작년이죠. 이제 국정농단 사탄이 있을 때 주사 아줌마 때문에 이 주사제가 많이들 인기가 있다기보다는 이슈가 되는 바람에 이렇게 백옥 주사라든지 신데렐라 주사라든지 아연 주사, 그리고 마늘 주사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들 이제 좀 이슈가 되고 유행이 됐었는데, 이게 다 항산화제를 이제 먹는 거, 우리 건강기능 식품 이야기를 하지만 이렇게 먹는 경구로 투입을 해서 입으로 흡수돼 가지고 먹는 거를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거보다는 바로 피로 찔러 넣으면 훨씬 더 농도도 높아지고 체내에서 농도가 높아지니까 아무래도 즉각적인 어떤 반응이 있겠죠. 즉각적인 반응이 있는 만큼 또 즉각적으로 부작용이 더 크게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런 식으로 되기도, 지금 이슈 이때 우리 박 대통령이 요거를 하는 요 이야기가 막 있고, 진짜 주사 아줌마, 의사도 아닌 그냥 요 아줌마가 들어와가지고 VIP 몸에 국가 안보와도 관련이 있는 VIP 몸에 주사를 놨다는 거는 문제가 돼가지고 이슈가 됐으니까 많이들 이야기가 됐을 건데요. 그런 식으로 즉각적인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효과가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이거는 알고 계시면 어디 가서 이야기할 때 좋으니까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백옥 주사라고 하면 여기 루치온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루치온이라고 되어 있는 상품명이 있는데, 요거는 뒤에도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겠지만 글루타사ion이라는 이제 아미노산 계열의 이제 이 항산화 활성이 높은 물질이 글루타치온이 주성분으로 있고, 글루타치온 주성분으로 해서 어떤 비타민 C라든지 다른 비타민 E 같은 거를 섞어가지고 이제 백옥 주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맞았는데 비욘세 얼굴 이 색깔 톤이 원래 흑인이니까 흑인 톤에 있다가 톤이 바뀌었다 이런 것 때문에 유명해져가지고 많이들 맞는다고 하는데, 이게 일시적으로 그게 피부 미백 효과가 쭉 이어지는 건 아니고, 일시적으로 이게 약간 사람 피부 톤이 하얗게 된다라는, 일시적으로 하얗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요거를 많이들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백옥 주사라고 이야기하고, 신데렐라 주사라고 하는 건 이게 갑자기 신데렐라가 된다고 이거 맞으면 그렇다고 하는데 그건 잘 모르겠고, 이거 리포익 애시드, 알파 리포익 애시드 같은 경우에도 또 강력한 항산화제로 이제 알려진 거기 때문에 이 알파 리포익 애시드를 주성분으로 하는 물질이라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아연 같은 경우는 이제 징크가 있는 거고, 뒤에 이제 마늘 주사라는 것도 많이들 이야기 들으셨을 때, 이제 마늘 주사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 B1인데, 비타민 B1에는 이 구조를 보시면 거기 설퍼기가 있습니다. 보통 마늘에서 내는 냄새는 이제 설퍼, 황 냄새가 나기 때문에, 황 원소가 있을 경우에 나는 냄새가 이제 마늘의 주 냄새를 내는 다이아릴 설파이드라든지 그런 황 계열의 물질들이 마늘 냄새를 나타내는 건데, 비타민 B1 같은 경우에는 설퍼기가 있기 때문에, 설퍼기 때문에 약간의 마늘 냄새가 난다고 해서
이제 마늘 주사라고 해서 그런 이제 비타민 계열의 그 주사를 맞으면 이런 약간의 어떤 그 피로 회복 효과라든지 아니면 일시적인 어떤 피부가 좀 하얘진다든지 뭐 그런 효과를 나타내는 것 때문에 그 주사제들이 많이들 이용해왔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오늘 계속 이야기할 그 항산화 활성에 대한 내용과 같은 메커니즘으로 먹는 게 아니라 바로 직접 주사를 했을 때 나오는 이제 효과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그 활성산소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활성산소라는 건 우리가 영어로 리액티브 옥시즌 스피시즈라고 해서 보통 ROS라고 이렇게 많이 부릅니다. 이제 산소가 원자가 이렇게 있으면 안정적으로 산소 원자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그 보통 이제 체내에서는 산소가 호흡을 하면 이제 물로 되잖아요. 산소가 물로 되는 과정에서 이게 물이 한 칸 한 칸 한 칸 이동하면 전자가 하나씩 더 들어가고 뭐 그다음에 수소가 들어가면서 이게 조금씩 바뀌면서 이제 반응성이 차이가 나는 어떤 물질로 바뀌는데, 그게 보통 이제 이런 활성산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초반에 이제 옥시즌이 O2가 딱 안정하게 있는 건데, 이 안정하게 있는 거에서 전자가 하나씩 들어가면 이제 산화가 되는 거고, 여기 수소가 하나씩 들어오면 환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산화와 환원이 이루어지면서 이 그 활성이 강한 이제 어떤 그 물질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그 활성이 강한 호흡 과정에서 만약 활성이 강한 이런 그 활성산소가 나왔으면 이거가 활성이 낮은 이제 그리고 안정적인 물질로 바꿔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때때로는 이제 우리가 면역력을 한다든지 아니면 균이 들어왔다든지 그 신체를 방어하는 어떤 메커니즘으로 억지로 이거를 일부러 이런 그 레디칼들을 만들어 가지고 어떤 뭐 미생물을 공격한다든가 아니면 뭐 그 신체의 어떤 다른 물질들을 공격을 해가지고 물질을 다른 걸로 바꾸는 그 면역력적인 측면에서 일부러 생산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원래 있는 거를 조금 더 안정적이고 조금 더 이 에너지가 낮은 조금 더 안정적인 놈으로 바꿔주는 이런 거를 이제 많이들 신체 내에서 쭉 진행합니다. 그 내용은 이제 뒤에 이야기를 할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반응성이 레디칼이 되니까 이제 반응성이 매우 높은 물질이 이제 되기 때문에 여러 군데에 막 가가지고 반응을 하는 바람에 예를 들면 이제 DNA나 아니면 리피드나 이런 신체 부분에 가가지고 반응을 해서 그런 원래 딱 그 구조대로 돼야 되는 DNA라든지 아니면 리피드라든지 이런 거에 어떤 손상을 입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리피드에 손상을 입히면 이제 세포 구조 리피드 바이오레이어로 되어 있는 세포 구조가 손상을 받는 거고, DNA는 딱 ATDC 해가지고 딱 그 코드대로 딱 돼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손상을 입히니까 또 유전적으로 하나만 손상이 되더라도 단백질 코돈이 바뀌고, 단백질 코돈이 바뀌면 결과적으로 돌연변이가 생기는 그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이렇게 문제가 그 활성산소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정상적으로 작용한다는 경우에는 이제 대사작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세포 신호 전달이라든지 아니면 면역력이라든지 이런 거 항상 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거는 또 듀얼하게 뭐 그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활성산소가 생성되는 것은 두 가지의 어떤 팩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호흡을 통해서 그 호흡을 해야 되니까 호흡 과정에서 이 산소를 통해서 에너지를 낼 때 우리가 마이토콘드리아에서 호흡을 해서 그 산소를 물로 바꾸면서 그 에너지를 내잖아요. 그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나오는 호흡 과정에서 나오는 활성산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억지로 활성산소를 내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이제 면역력 때문에 면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억지로 이제 일부러 만드는 경우. 그 다음에 그 외부에서 어떤 UV라든지 방사능이라든지 담배를 피는 화학물질이라든지 아니면 오염물질이라든지 이런 것 외부의 어떤 원인 때문에 활성산소가 생기는 경우, 이렇게 뭐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호흡 때문에 일반적으로 세포가 살아가기 위해서 생기는 이제 호흡 때문에 생기는 활성산소, 그 다음에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NADP 옥시데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면역세포에 많이 있는 효소인데 이렇게 면역력 때문에 생기는 활성산소, 일부러 만드는 활성산소, 그 다음에 외부의 어떤 그 데미지, 외부의 어떤 뭐 물질들, UV라든지 이런 그 자외선 UV라든지 아니면 방사능이라든지 외부의 물질 때문에 생기는 경우,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너무 많으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이게 문제가 생기는, 우리가 그 지금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너무 많은 상태,
이 상태가 되면 또 건강에 안 좋고, 이 활성산소는 뭐 모든 어떤 생명 현상의 어떤 기준이 되고 적당히 있어야 되는, 그게 어느 정도가 적당히 있는지가 좀 기준이 좀 모호하긴 하지만 항상 이제 이것도 적당히 있어야 우리가 건강에 좋은 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산소가 몸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 산소를 가지고 쭉 이제 여러 가지 경로에 의해서 이런 제일 이제 레디칼성이 강한 O2에 산소에 레디칼이 생기는, 전자가 하나 더 들어가서 생기는 이런 레디칼이 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매우 강력한 활성산소이기 때문에 얘를 이제 좀 안전한 걸로 이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요거를 만드는 과정에서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우리가 호흡할 때 생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단틴 옥시데이즈나 NADP 옥시데이즈 같은 이런 면역 세포에서 그 면역력을 낼 때 생기는 이제 이런 산소에 이온이 하나 더 붙은 이런 라디칼 상태가 될 수가 있고요. 요거를 이제 조금 약한 거, H2O2 우리가 보통 가산화수소죠. 이 가산화수소로 만드는 조금 약한 놈으로 만드는 이제 SOD 같은 항산화 효소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이렇게 조금 약한 걸로 만들고, 그 다음에 좀 더 약한 걸로 만들어서 이제 하이드록시 라디칼 같은 걸로 이제 만들어 가지고 쓰는 거고, 요런 이제 어떤 항산화 물질들이 항산화성 있는 물질들이 리피드에 딱 타격을 줬을 때 요런 쭉 있는 폴리 언세츄레이트 패티 액시드 같은 데다가 이 레디칼이 가서 붙으면 이게 리피드가 산패가 되고 리피드의 구조가 바뀌게 되니까 우리가 보통 세포가 리피드 바이레이어로 되어 있는 세포들이 이게 찌그러져 가지고 리피드 바이레이어가 좀 손상을 입게 되니까 그런 산화가 된 상태에서 세포의 어떤 상태가 망하게 돼가지고 세포가 이게 죽게 된다는, 뭐 죽게 될 수도 있고 세포의 어떤 형태가 유지가 되기 어렵게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게 DNA에 영향을 준 경우에 DNA에 뭐 구아닌이라든지 아데닌이라든지 사이토신이라든지 이런 딱 구조대로 돼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연결되어 있는 게 딱 그대로 구조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중간에 이게 DNA에 데미지를 줘가지고 중간에 끊어버린다든지 하나를 없애버린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DNA의 어떤 ATGC가 하나만 바뀌어도 아무런 일이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지만 가끔 가다가 이제 요게 이제 중요한 어떤 코드원 하나를 바꾸게 되면 아미노산이 하나가 바뀌게 되고, 아미노산 하나가 바뀌게 되면 전체적으로 단백질의 어떤 구조가 하나가 바뀌어서 뭐 이상이 없을 수도 있고 이상이 있을 수도 있지만 재수없게 제일 중요한 어떤 액티브 사이트 같은 데 바뀌어가지고 전체적인 구조가 바뀌게 되면 이런 단백질의 어떤 구조가 바뀌게 되니까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이런 지질 산화물 중에서도 이런 하이드록시 노네날 이런 같은 지질 산화물들이 생기게 되면 요런 것들도 어디 이상한 뇌라든지 이런 데 작용을 하면서 또 문제가 생기게 되는 어떤 독성 물질로 뭐 작용할 수도 있게 이렇게 되는 이런 어떤 사이클로 한번 이런 항산화 물질이 그러니까 활성산소가 생기면 라인을 타고 가면서 여러 가지 기관에도 문제를 생기게 할 수 있고, 체내에서는 이걸 방어하기 위해 조금이나마 독성이 작은 물질로 바꾸게 됩니다. 아까 GSH라고 했는데 이런 GSH 글루타시온 계열의 어떤 물질들이 이거를 조금 완화를 시켜가지고 조금 더 독성이 약한 물질로 바꿔주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뒤에 이제 항산화 효소 이야기할 때 자세하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항산화 이런 물질들이 생기면 신체 내에서 뭐 나쁜 일만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좋은 일만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경로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좋은 경로 있고 나쁜 경로도 있지만 뭐 하나만 한두 가지만 잠깐 설명을 드리면, 만약 이런 내가 세포 입장에서 내가 생각을 해보면 이런 나쁜 물질이 들어왔다. 그러면 나쁜 물질이 들어왔으니까 내가 이거를 나를 보호하기 위한 어떤 단백질이라든지 나를 보호하기 위한 어떤 디펜스 메커니즘을 액티베이션 시켜야 되는데, 그 디펜스 메커니즘을 액티베이션 시키는데 요게 들어오면 바로 신호 전달 체계가 켜지면서 이런 메카니즈 상위 시그널들이 시그널이 켜지고, 그 시그널이 켜짐에 따라 여러 가지 다양한 디펜스 메커니즘이 켜질 수도 있고요. 그다음 디펜스 메커니즘이 아니라 어떤 세포 신호 전달을 매개하는 어떤 매개체로 내가 옆에 있는 애한테
그 신호를 주고 싶다. 다른 세포한테 신호를 주고 싶다 할 때 이런 일부러 이런 혹시 그 활성산소를 내 가지고 그럼 내가 이 활성산소를 내면 그 옆에 있는 세포가 요런 옆에 있는 세포가 이런 그 신호 전달을 나한테 했구나라는 걸 인지하고 이런 하위에 어떤 그 세포 신호 전달 체계를 켜가지고 세포 간의 어떤 그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어떤 커뮤니케이션 매개체로서도 사용이 되기도 하고 복잡하게 그 사용되는데 뭐 단순하게 여기서는 항산화성이 좀 좋은 쪽 말고 나쁜 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과도하게 활성산소가 생겼을 때의 이야기를 하니까 할 거니까 과도하게 생성됐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디펜스 메커니즘으로 이런 디펜스 메커니즘을 신호 전달 체계를 켜가지고 다양한 단백질들을 내놓음으로써 이제 이 활성산소가 내 세포의 어떤 우리 그 신체 내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를 방어하는 쪽으로 그 단백질들, 뭐 여러 가지 단백질들 오케스트랄리 그 활성산소를 방어하는 어떤 방어 체계를 이제 턴온하는 게 이제 세포가 이런 그 활성산소가 생겼을 때 어떤 방어 체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활성산소가 생기다 보면 아까도 보신 것처럼 작게 있을 때, 많이 있을 때 나눠져 있고요. 그 작게 있을 때도 이런 면역력이 떨어진다든지 뭐 그 문제가 생기겠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 현대인들 그 도시에 사는 현대 사람들에 보면 활성산소가 많아서 탈인 경우가 뭐 대부분이고요. 이런 활성산소가 많다가 보니까 일단 제일 먼저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캔서, 암이 제일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암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앞서도 그 이야기 드렸지만 활성산소가 DNA에 DNA 염기 서열의 문제를 공격을 해가지고 그 염기 서열이 하나로 바뀌게 돼서 뭐 하나 두 개 돌연변이가 생기게 되는 거고 그 돌연변이가 뭐 캔서로 가게 되는 어떤 그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경우가 되니까 이제 암이 이제 뭐 생기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당뇨 같은 경우에는 그와 반대로 이제 이게 뭐 당뇨라는 건 원래 인슐린이 나오고 그 인슐린 때문에 생기는 하위 신호 전달 체계가 턴온이 돼서 피에 있는 당이 이게 저장이 되는 뭐 그런 식으로 이 메커니즘이 이루어지는 게 깨졌을 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당뇨라는 거는 당을 조절하는 신체 내에서 당을 조절하는 체계가 깨졌을 때 생기는 게 당뇨인데 뭐 신호 전달 체계를 조절하는 인자들이 뭐 여러 가지 뭐 호르몬도 있고 뭐 다양하게 조절되고 있는데 이 활성산소들이 아까도 보시면 이런 신호 전달 체계를 켜는 영향이 있어가지고 원래 당뇨는 당 때문에 당과 관련해서 호르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절돼야 되는데 이 활성산소들이 중간에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딱 조절되는 당이 올라가면 그 당을 줄이는 게 켜지고 당이 떨어지면 당을 늘리는 게 켜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파인하게 조절되어 있는 상태가 활성산소 때문에 그 조절하는 그 시그널들이 중간에 이제 커팅이 되든가 아니면 더 활성화가 되든지 아니면 얘네가 세츄레이션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게 인슐린 저항성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인슐린이 맞는데 활성산소가 많으면 그 인슐린 옹만큼 신호전달 체계가 턴온이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활성산소 때문에 우리 당을 조절하는 신호전달 체계가 잘 돼 있는 게 활성산소 때문에 방해를 받아가지고 조절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고 그 조절이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이제 당뇨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토피 같은 경우에는 이게 면역력이 그런 식으로 조절이 되고 있는데 면역력이 그렇게 조절돼야 되는 건데 활성산소 때문에 조절이 안 되고 어떤 경우에 확 많아진 경우에 이제 아토피가 이제 생기게 되는 거고요. 뭐 동맥경화라든지 뭐 전립선이라든지 이런 거는 아까도 말했지만 그 지질 산화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산화된 지질들이 이런 이제 문제를 생기게 뭐 한다. 그래서 온 활성산소는 뭐 그 아까 2000년대 초반에 항산화제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다 그랬는데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 활성산소는 진짜 모든 병을 다 일으키는 약간 원흉 뭐 이런 걸로 이제 취급이 돼서 이야기를 많이 했고 뭐 최근에는 조금 요거 이야기를 좀 바뀌려고 하기도 하는데 어떤 뭐 좋은 측면으로 사용돼야 되고 너무 없애면 안 된다라는 것 쪽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뭐 그 이야기는 조금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일단 여기까지 우리 항산화 그 물질을 만들어서 건강기능식품 만드는 입장에서는 이런 다양한 질환을 만드는 원인이 되는 활성산소를 어떻게 줄이면 이런 다양한 질환들이 줄어들 테고, 이런 다양한 질환들이 줄어들면 당연히 이제 건강하고 오래 사는 삶이 될 수도 있으니까 어떤 이제 만병통치약으로서 항산화 활성이 있는 어떤 그 건강기능식품을 만들면 좋겠다라는 이제 컨셉이 이제 설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그런 내용을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쭉 이제 써놨는데, 그 뇌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치매나 그 뇌졸중 뭐 이건 혈관 쪽 질환이고, 일단 뭐 치매나 그 파킨슨 디지즈나 이런 뇌에 관련되어 있는 디지즈들 병들도 이 활성산소 굉장히 민감합니다. 뇌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신호 전달을 계속 빨리 하고 이렇게 딱 하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항산화 활성산소들이 또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뭐 굉장히 공부만 해도 배가 배고프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뭐 뇌를 많이 쓰면 당연히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되고, 에너지를 많이 쓴다는 거는 산소를 많이 쓴다는 이야기고, 산소를 많이 쓰면 당연히 활성산소가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고, 활성산소가 많이 나오면 오히려 뇌 세포들이 문제가 생기는 이런 그 어쩔 수 없는 뇌 세포가 그 산화적 손상의 어떤 위험에 놓일 수 있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심하게 산화적 손상이 있으면 특히 뇌에 뭐 치매라든지 파킨슨 디지즈라든지 알츠하이머 디지즈, 파킨슨 디지즈 뭐 계열의 그런 뇌의 어떤 세포들이 파괴가 돼가지고 정상적인 그 활동을 못하게 되는 뭐 그런 상태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특히나 이제 뇌 쪽에 문제를 다룰 때 이제 활성산소를 어떻게 제거하고, 뭐 예를 들면 치매 같으면 베타 아밀로이드 같은 것 때문에 생기는 어떤 어떤 활성산소들을 어떻게 제거를 할 건가에 대해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고, 뭐 활발하게 뭐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기는 또 뇌는 뇌로 들어가야 되는데 뇌로 들어가기가 어려워가지고 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어떤 치료제 개발이 어려운 또 측면이 있어가지고 계속 이제 늦어지고 있긴 하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뇌에도 이런 활성산소가 굉장히 중요해서, 특히 뇌가 문제가 생기면 그 병이 큰 병이 나기 때문에, 심장과 더불어서 뭐 큰 병이 나기 때문에 중요해서 이쪽도 활성산소에 관련되어 있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활성산소 이야기를 했고요. 이런 이제 활성산소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보통 레디칼로 있는 거고, 이 레디칼이 이제 산소와 관련되어 있는, 아까 여기도 쭉 보신 이런 이제 산소 옥시즌과 관련되어 있는 이제 레디칼들이 활성산소인 거고, 이런 레디칼이 가지고 있는 어떤 반응성을, 여기 안티옥시던트는 보통 이제 이런 전자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전자를 하나 주면서 자기가 산화가 되면서 얘네를 이제 환원을 시킴으로써 안정한 상태가 되게 되는 거죠. 보통 이렇게 안티옥시던트들은 그래서 전자를 많이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 페놀링 구조를 가지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고, 그 페놀링에다가 뭐 전자를 하나 빼든지 하나를 넣든지, 이게 뭐 다른 이제 레디칼처럼 불안정한 상태가 아니라 안정한 상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 페놀기를 많이 가지는 이제 그런 구조의 어떤 물질들이 큰 이제 항산화성을 가지는데, 뭐 그건 이제 뒤에 구조를 보면서 이야기를 할 거고, 뭐 그런 식으로 내가 전자 하나 빼든지 전자 하나 넣든지 별로 이상이 없는 이런 물질들이 이제 보통 안티옥시던트로 많이 되고, 여기 하나 빼도 얘는 안정한 거예요. 스테이블하고, 얘는 이제 워낙 레디칼이 활성이 크니까 얘한테 전자 하나 주면서 얘네가 활성이 떨어지게 만드는 거,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안티옥시던트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그냥 산화하는 반응이 일어나면, 여기도 쭉 보시면 이렇게 그냥 레디칼이 지방에 가가지고 또 리피드가 과산화 상태, 과산화 지질 상태가 되고, 그럼 얘도 반응성이 크니까 얘가 또 라디칼이 돼가지고 또 딴 데 가서 영향 미치고, 또 딴 데가 영향 미치는데, 이런 식으로 되면 일반적인 산화하나 반응이 그냥 이렇게 일어나는 거고,
항산화 물질 같은 경우에는 하나 떼줘도 이 물질 자체가 어떤 크게 반응성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스테이블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뭐 큰 문제가 없이 그 스테이블한 상태가 되는 거를 이제 안티옥시던트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이렇게 산화하는 반응이 일어나서 얘가 오히려 그 활성이 되는 물질로 바뀌는 경우에는 그 항산화성이랑은 조금 관련이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조금 편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항산화를 하면 산화적 스트레스로부터 이제 신체를 보호하는 걸 우리가 항산화라고 하는 거고, 보통 이렇게 항상성이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항상 신체는 항상성이 유지가 되고 있어야 되는데, 항상성이 유지가 안 되고 뭐 균형이 깨지게 되면 이제 이런 아까 말한 활성산소들이 이제 산화적 스트레스를 일으켜가지고 뭐 내 세포를 죽인다든지, 아니면 돌연변이를 만들어가지고 DNA를 공격해가지고 돌연변이를 만든다든지 뭐 그렇게 이제 되는데, 아까도 보신 그 원인 활성산소가 나오는 원인에도 이야기했지만, 호흡을 하면 당연히 자동적으로 이런 활성산소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 그냥 보호되어 있는 공간에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햇빛도 받아야 되고, 뭐 오염 물질에도 그거 될 테고, 그다음 먹는 거에도 뭐 이상한 농약, 이상한 다른 물질이 있을 수도 있고, 이 산화적 스트레스를 만드는 활성산소를 만드는 여러 가지 다양한 거가 없으면 좋겠지만 그런 거에 처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먼저 말씀드렸지만, 면역을 할 때 나쁜 균이 내 체내에 들어왔다. 그러면 그 체내에 들어왔을 때 걔를 쳐가지고 없애 죽여야 되는데, 딱 그 포인트하게 그 놈만 딱 죽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면역력이 어떤, 내가 막 감기가 걸려가지고 감기 바이러스를 죽이려고 이런 활성산소를 만들어냈는데, 감기 바이러스만 딱 죽여야 되는데 그 감기 바이러스만 딱 죽이게 만들 수는 보통 없잖아요. 조금 더 많이 만들다 보면 남는 게 있고, 그 남는 게 우리 몸을 해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남는 거를 이제 없애버리는 이런 디펜스 메커니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체내에는 이런 항산화 시스템이 있고, 어떤 호흡을 통해서 나오는 산화 물질들이 있다든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에서 들어온 게 있다든지, 아니면 내가 면역력으로 일부러 체내에서 만들어냈는데 그게 좀 남는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에 신체를 보호하고 세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항산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효소적인 게 있고 비효소적인 게 있는데, 효소적인 거는 효소 반응을 통해서 아까도 그림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조금 조금 약한 이제 물질로 좀 전환을 시켜주는, 그러니까 반응성이 조금 약한 물질로 변화를 시켜주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H2O 물이 되게 조금 약하게 바꾸면서 최종적으로 물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바꿔주는, 하나씩 조금 이제 약한 물질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슈퍼옥사이드 디스뮤테이즈만 SOD라고 불리는 거 유명한 거고요. 카탈레이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우리 초등학교 실험 같은 거 하면 과산화수소를 소독 같은 거 할 때 과산화수소 바르면 이 거품 나고 이런 거 할 때 이제 생기는 게 카탈레이즈가 있는 거고, 대표적인 이제 과산화수소를 분해하는 어떤 효소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배곡 조사할 때 이야기했던 글루타시온을 이용해 가지고 어떤 그러니까 활성산소를 안정한 물질로 바꾸고, 그 다음에 글루타시온이 활성산소를 바꾼 다음에 또 다음에 글루타시온 다시 써야 되니까 그 글루타시온을 다시 쓰기 위해서 재활용하고, 이렇게 하는 글루타시온 이 산화가 됐다가 환원이 됐다가 산화가 됐다가 환원이 됐다가 이런 과정에서 이제 필요한 글루타치온이 산화됐다가 환원됐다가 할 때 필요한 어떤 글루타치온 관련 이제 효소들이 보통 많이 있는 거고요. 비교적 환원 시스템이 그냥 케미칼들이겠죠. 글루타치온이 뭐 이렇게 있고, 비타민 E, 비타민 C, 뭐 카로티노이드 계열의 물질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이제 신체에 있는 거고, 말고 뒤에 이제 우리 항산화 물질이라고 하는 플라보노이드라든지 뭐 관련 물질들도
이런 비호소적 항산화 시스템에 포함이 된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슈퍼옥사이드 어나이온처럼 이런 그 완전히 강한, 굉장히 강한 어떤 그 활성산소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약하게, 일단 최대한 약하게 만들어 가지고 이제 좀 데미지를, 신체의 데미지를 최소화하는 게 이제 그 필요성인 거고, 그러기 위해서 제일 프론트에서 슈퍼옥사이드 디스뮤테이즈 SOD가 이제 이걸 역할을 해가지고 요 기를 이제 조금 약하게 이제 물 산소와 H2O2로 만들어주는 이제 역할을 하는 이제 효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 뒤에 이제 글루타시온 관련돼서 세 가지 어떤 효소들은, 이 글루타시온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글루타시온에다가 그 산소가 붙을 때도 있고 산소가 떨어질 때도 있고, 그 다음에 그 글루타시온에 또 다른 그 산화되어 있는 물질을 붙이는 경우도 있고 또 떼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해서 쭉 이런 세 가지 어떤 효소들을 가지고 글루타시온을 계속 반복해서 재사용을 하면서 이 그 산화형으로 만들었다가 환원형으로 만들었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글루타시온을 계속 반복돼서 많이 쓰는 거고요. 일단 이런 효소들이 활성이 제대로 되려면 글루타시온이 많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 글루타시온이 많이 있으면 아무래도 이런 효소 활성들이 조금 낮아도 그 이런 활성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배곡 주사 같은 거는 글루타시온을 직접 피로 주사를 하면 고농도로 그 글루타시온 양이 올라가게 되는 거고, 그 고농도로 올라간 상태에서 조금 뭐 피부가 하얘질 수도 있고 뭐 피로 회복이 될 수도 있다는데, 그건 아까 글루타시온을 고농도로 줬을 때 과연 그 실제 그게 있는지는 아직 논문으로라든지 뭐 카탈레이즈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으로 우리가 그 항산화 물질 중 하나인데 H2O2를 이제 물이랑 화산소로 안정적인 그 반응성이 적은 물질로 바꿔주는 이제 그 카탈레이즈의 활성도 이렇게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비호산화 시스템, 이렇게 해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글루타시온은 이렇게 생기는 아미노시드 그의 어떤 뭐 성태를 나타내고 있는 그 물질 중에 하나인 거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산소를 하나 받기도 하고 내놓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내놓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그 체내의 독성 물질들을 그 제거해서 활성되어 있는 활성산소들을 제거하는 어떤 그 뭐 대표적인 물질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타민 C가 이제 그 또 대표적인 글루타시온과 함께 대표적인 그 항산화제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비타민 주사 같은 거 아까 주사제로도 먹는 것도 얘기했고, 실제로 경구로 먹는 것도 뭐 비타민 C 같은 경우에는 크게 부작용이 없으니까 그 만약에 몸에서 못 받을 만큼 많이 먹게 되면 그냥 소변으로 배출이 되고, 뭐 주사제를 넣는다 그래도 웬만큼 그 고농도 이상 올라가면 이제 그 소변으로 빠지게 되는 그 좀 안정적인 물질이다 보니까, 뭐 비타민 C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많이 섭취하는 체내에서 사용되는 항산화 시스템 중에 뭐 대표적인 시스템 물질이다. 그리고 서플리먼트로 이용하는 데서도 굉장히 뭐 좋은 그 물질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수용성 물질들이고, 뒤에 있는 거 이제 카로티노이드라든지 비타민이라든지 아니면 뭐 사이올 계열의 그룹, 사이올이 있는 이런 GST라든지 아까 비타민 B1 마늘 주사 같은 경우에도 이런 설퍼 그룹 때문에 그 효능을 나타낸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설퍼 그룹이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 그 아까 마늘 주사뿐만 아니라 그냥 진짜 마늘도 여기 설퍼 그룹이 있어가지고 항산화 이런 효과를 나타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뭐 베타카로틴이나 비타민 E라든지 이런 지용성 비타민 계열의 물질들도 이런 그 페놀링에 전자가 들어와도 이런 페놀링이 있고, 그 다음에 쭉 테일이 있는 이런 물질 그 구조, 여기 카로티노이드 계열도 이런 이건 페놀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 탄소 6개 링 안에 전자가 들어와도 그 링이 들어와서 이 테일로 이렇게 퍼졌을 때, 전자가 이렇게 퍼졌을 때 그 보다 안정적이게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카로티노이드나 비타민 E 계열의 물질들이 그 전자를 잘 받아들여 가지고 자기는 전자를 받아들여도 안정적이게 있고, 그 다음에 불안정한 물질들을 안정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반대적인 전자를 하나 줌으로써 그
자기는 하나 줘도 상관이 없고 그 물질들이 전자를 받으면서 안정적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서 1부는 마치고 2부에서 이제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